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인생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이었어요. 어둑어둑한 방에 홀로 앉아 깜빡이는 양초를 유일한 빛의 원천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춤을 추며 흔들렸고 갈라진 벽을 따라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죠. 무릎 위에는 낡고 해진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찢어지기 시작했고 가장자리는 수없이 많이 넘겨져 부드러워졌어요. 바래진 글자 위로 손가락을 대며 저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이야기들을 암송했죠. 그것은 우리의 전 지도자이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전투와 업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이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머릿속에 반복해서 주입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단 하나의 사실이라도 잊으면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최근 제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의 작은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애써 무시하려 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끈질긴 느낌을 멈출 수 없었죠. 책 속의 위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믿기 어려웠고 제가 매일 주변에서 보는 힘겨운 삶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많은 밤을 배고픔에 시달리며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잠들기를 애썼죠. 마을을 걸어 다닐 때면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움푹 꺼진 뺨과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죠. 가끔은 이웃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것을 감히 하지 못했지만 두려운 속삭임이 집집마다 퍼져나갔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이런 걱정거리들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대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의심을 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방심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기어나왔죠. 어머니가 몹시 아프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질척거렸어요. 끔찍하고 쉰 듯한 기침이 어머니의 마른 몸을 흔들었죠. 저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잡고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작은 진료소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를 돕기 위한 적절한 약이나 장비가 없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죠. 어머니 곁에 앉아 고통받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무력하고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책에서 읽은 놀라운 이야기들과 제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진정으로 깨달았죠. 질문과 의심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제 마음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감히 내면의 혼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포되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켰고 제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혼란을 꽉 붙잡고 있었죠.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보낸 그 어두운 나날들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그것을 숨겨야 했지만 다시는 제 세상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옛날의 맹목적인 신뢰는 사라지고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의 무거운 장막으로 대체되었죠. 저는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제 마음이 끊임없이 회전하며 필사적으로 답과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삶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머지않아 제 인생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했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고 벌써부터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죠. 얼른 옷을 입고 쌀쌀한 아침 공기 속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우중충하고 침울했어요. 제 암울한 기분과 딱 어울리는 날씨였죠.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셨고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고 계셨어요. 어깨 위로 무거운 걱정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의 흙길을 걸어 시장을 향했습니다. 그곳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지만 그마저도 먹을 거리가 별로 없었죠. 배급표를 꼭 쥐고 있는 제 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괜찮은 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평소의 소란 위로 들떠있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줄이 길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분노가 가득했죠. 저는 제일 뒤에 줄을 섰고
목을 길게 빼서 앞에 어떤 보잘것없는 선택지들이 놓여 있는지 보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기분으로 앞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드디어 제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닭고기 한 조각과 쇠고기 작은 부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귀한 음식들이었죠. 그것들을 보자 침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그것들을 챙기려고 할 때 제 앞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귀중한 고기 조각을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남자와 여자 어른들이 서로를 밀치고 고함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기회를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들의 모습에요. 시장을 감독하던 관리들은 뒤에 서서 그저 지켜만 볼 뿐 개입하려는 손길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그들에게 우리는 마치 동물들 같았고 전혀 배려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메스꺼운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지고 뒤이어 헉하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줄의 맨 앞에서 한 노파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뻗어 있었죠. 저는 그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군중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뼈만 앙상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그 여자분이 심하게 영양실조인 것이 분명해 보였죠.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광경은 저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관리들이 거칠게 노파를 발로 밀어냈어요. 마치 그저 그들의 길을 막는 쓰레기인 것처럼요. 줄을 다시 서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녀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몇 사람이 가서 그녀를 도우려고 쭈그려 앉았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무감각하게 쓰러진 노파의 주위로 줄이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이 우리를 아낀다고 배워왔었거든요. 그들이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들이 쉽게 버리고 대체할 수 있는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분노와 혐오감이 속에서 용솟음쳤고 너무 강렬해서 무언가 토해낼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안에 있던 의심과 환멸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싼 압제와 무관심을 계속 외면할 수가 없었죠. 태어날 때부터 주입된 거짓말들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노, 슬픔, 엄숙한 결심이 뒤섞인 휘몰아치는 감정에 떨면서 저는 몸을 돌려 시장 밖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짜증을 내며 밀쳐내는 것도 팔꿈치가 닿는 것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온 정신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고 무시당한 노파의 모습이 제 뇌리에 찢어졌거든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저는 마을 안을 헤매며 돌아다녔습니다. 좁고 파편으로 뒤덮인 골목들 사이를 무작정 방황하면서요. 천정과 공포의 장막이 벗겨진 낯선 시선으로 제 고향, 제가 사는 세상을 처음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곳 어디에서나 고통과 억압이 보였어요. 문간에 웅크리고 앉은 앙상한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생기를 잃은 절망적인 눈이 해숙한 얼굴을 뚫고 있었죠. 잿빛으로 부서져가는 건물들은 마치 우리 사회의 약한 환상처럼 언제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작정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걸음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제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으로 부엌 식탁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아버지가 보였죠.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살아오면서 저는 줄곧 의심과 두려움을 단단히 잠가두고 살았거든요. 감히 목소리 내어 말할 엄두도 못 냈었죠. 하지만 이제 제 결심을 억누르던 껍데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소진되어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도 행동에 나서야만 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슬픔과 피로로 가득한 주름진 얼굴이 보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제 의심과 분노, 절망에 대해 말했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우리가 이 악몽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저를 꾸짖는 대신 그저 들어주셨어요. 제 말이 끝나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아버지는 손을 뻗어 거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죠. 낮고 간절한 목소리로 아버지도 저와 같은 절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더 나은 삶으로 탈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함께 사그라지는 저녁 햇살 속에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남한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자유를 향한 기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공포와 흥분이 어지럽게 뒤섞인 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제 인생 중 가장 위험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고 연약한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너무나 낯설고 깨지기 쉬운 그 감정을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좀 더 다른 종류의 미래를 상상해봤습니다. 절망 대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요. 중국으로 넘어간 후 아버지와 저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고 무서운 자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잡히지 않고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만약 중국 경찰이 우리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테고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죠.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했고 최대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어떤 친절한 분들이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숙소도 제공해 주셨어요. 낮에는 여행하기 위험해서 대부분 어두운 지하실이나 더럽고 버려진 건물에 숨어 있었죠. 마치 쥐처럼 조용히 이 은신처에서 저 은신처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탄 도로는 작고 울퉁불퉁했어요. 낡은 트럭 뒤편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씩 달렸죠.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게요. 온몸이 흔들리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은신처 사이를 오가는 여정은 너무 지쳤어요. 몇 시간 동안 담요 안쪽만 보다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힐끗 내다봤죠.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산, 거대한 강, 그리고 제 고향과는 너무 다른 마을들이요. 트럭을 갈아탈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고 불법적으로 탈출하려는 북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챌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죠. 다행히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셨고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속삭여 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크게 울부짖지 않게 하려고 쌀과 김치를 조금씩만 먹었죠. 스트레스, 공포, 그리고 음식 부족으로 피곤하고 힘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이 무서운 여정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더 나은 삶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여러 날의 여정 끝에 마침내 우리는 선양이라는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조력자들이 작은 아파트에 우리를 묵게 해주셨죠. 그동안 머물렀던 다른 곳들에 비하면 진짜 침대와 화장실이 있어서 거의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온몸에 안도감이 퍼지며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한밤중에 아파트 문밖 복도에서 고함과 쾅쾅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죠. 바로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워 보이셨고 재빨리 가방을 챙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 지붕으로 달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철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경찰들이 건물 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우리 같은 북한 탈북자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평평한 지붕 위를 달렸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고 머릿속이 공포로 가득 찼죠. 지붕 끝에 다다랐을 때 작은 나무가 우거진 언덕이 한 건물 너머로 보였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다음 지붕으로 뛰어넘어야 하고 그 건물 반대편에 있는 낡은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서 숲으로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바닥까지 너무 멀어 보였고 점프거리도 엄청 멀어 보였습니다. 공포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우리 뒤편 지붕문을 경찰들이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방이라도 우리를 찾아낼 참이었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더니 힘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어. 아빠를 위해서 용감해져야 해.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란다. 힘겹게 침을 삼키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우리는 허공을 날고 있었어요. 숨도 쉴 수 없었고 반대편에 발이 닿기 전까지는 눈도 뜰 수 없었죠. 발목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파이프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 최대한 빠르게 내려갔어요. 우리 위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지붕에 올라와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발이 땅에 닿자마자 아버지가 소리치셨죠. 뛰어 지영아. 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평생 그렇게 빠르고 필사적으로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발목은 고통으로 절규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우리는 숲을 향해 달렸고 관목과 나뭇가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경찰견들이 발꿈치를 물려고 덤비는 걸 상상하며 계속 움직였죠. 마침내 캄캄한 숲속 작은 협곡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저를 끌어당겨 함께 웅크리고 앉았어요. 숨을 최대한 조용히 고르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내내 그곳에 있었어요. 추위와 공포로 떨면서요. 어느 순간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잠에서 깼거든요. 지영아, 갔단다. 해냈어. 너무 용감했어. 아버지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두려움과 긴장감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그 이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자야 했죠. 낡은 하수관, 동물굴, 심지어 낙엽 더미에 파묻혀서요. 항상 배고프고 추웠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조력자 분들이 계속 우리를 남쪽으로 안내해 주셨고 더 많은 긴장되는 밤과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거쳐 마침내 우리는 중국의 마지막 국경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를 마침내 쟁취한 거예요. 우리가 정부 건물로 안내되어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믿기지 않는 마음, 공포가 끝났다는 안도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두근거리는 기대감까지. 탈북의 여정은 끝났지만 저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새로운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북한에서 알고 지냈던 모든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깜짝 놀랐던 건 서울이 얼마나 크고 밝고 화려한지였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요. 거리에는 사람들과 차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온갖 물건들을 파는 시장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딜 가나 불빛과 간판, 광고들이 넘쳐나 밤에도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찼죠. 처음에는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음식도 정말 큰 차이점 중 하나였어요. 북한에서는 우리 가족 누구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허기졌죠. 많은 경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쌀이나 옥수수 조금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어디를 가도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식당과 시장에는 고기, 과일, 채소, 빵, 과자 등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죠. 아버지와 저는 그 첫 몇 주 동안 맛있는 음식을 엄청나게 먹었고 그 다양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그제서야 배부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에 갔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과자들도 많이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랐던 거는 뭔지 알아요? 바로 강아지 밥이 파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건 고기로 된 밥이었다니까요. 다음 생에 북한 사람으로 태어날 바에는 한국의 개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정은의 개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대한의 한국의 개로 태어나는 게 더 행복할 거예요. 물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대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하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천천히 마음을 열고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놀이도 하고 TV도 보면서 평범한 아이들처럼 지냈어요. 전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작품들이 진짜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줬거든요. 주인공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과 고민을 가진 진짜 사람들 같았어요. 제가 자라면서 늘 접하던 선전선동과는 너무나 달랐죠. 친구들과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남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북에서는 오랫동안 아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동네 진료소에는 약도, 장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진짜 의사를 만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혼자서도 돌아다닐 수 있게 휠체어도 구했죠. 엄마가 우리와 함께 서울 구경을 다니면서 웃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엄마에게 너무나 친절하셨죠. 저는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어디를 가든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건물에는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있었고요. 대중교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도시 곳곳을 다닐 수 있었죠. 식당에는 글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점자 메뉴나 그림 메뉴가 있기도 했어요. 장애인,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도록 나라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되고 방치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남한에 대해 더 배우고 새 삶에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가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 이웃들, 학교 친구들, 그들은 아직 독재 정권 아래 고통받고 있고 충분한 식량이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의 진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돕고 싶었고 우리처럼 탈북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새로 도착한 분들이 정착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구하며 기술을 배우고 이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사연도 듣게 되었죠.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그들이 묘사하는 것들은 너무나 비슷했어요. 선전선동, 억압, 공포, 어려움들 말이에요. 제 가족의 이야기는 수천 개의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제가 제 경험을 더 널리 알리라고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회, 지역센터 등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것 너머로 북한에서의 일상이 정말 어떤지 이야기해 주었죠. 얼마나 식량을 구하기 힘들었는지, 정부가 정보를 얼마나 통제했는지, 불복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가혹하게 처벌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또한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서로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는지, 그들의 인간미에 대해서도 꼭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주 물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권의 실상에 계속 주목하고 탈북민과 난민들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또한 개개인 수준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는 그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경에 공감해주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서웠어요. 북한 정부가 어떻게든 알아채서 저나 가족들에게 보복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를 향한 제 여정은 고난과 위험으로 가득했었죠.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길 거라는 믿음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수록 동기부여도 더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탈북민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셨어요. 새로 오신 남성분들이 적응하고 일자리를 찾도록 도우셨죠. 아버지가 그동안 익히신 기술들을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요. 저처럼 아버지도 우리가 받은 친절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은 우리 자신의 아픔을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죠. 서서히 우리 가족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치유되어 갔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고 남겨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도 계속됐지만 새 삶에 대한 감사함 역시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를 받아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에는 그저 꿈꿀 수밖에 없었던 소소한 기쁨에 감탄하곤 했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자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삶이죠. 앞으로도 많은 도전들이 남아있겠죠.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으로 산다는 건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희망과 삶의 목적으로 미래를 마주하고 있어요. 새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고 남과 북 모두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만약 제 여정이 아직 정권의 그늘 아래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역경이 값진 것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자유의 빛이 한반도 전체를 비추고 세계가 다시는 우리 민족의 공경을 외면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가족은 계속 햇빛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